안녕하세요, 이에스더입니다. 오늘은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 강박성은 가장 흔한 성격장애 중 하나예요. 이 강박성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다면 완벽을 추구한다는 건데, 이 완벽주의는 다른 심리 문제에 비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취급받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의 단점을 나는 너무 완벽주의라서 문제야, 이렇게 말로는 단점이고 문제라고 얘기를 해도 속으로는 이것을 그렇게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또 가끔씩은 이 완벽주의를 살짝 뽐내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할 만큼 이 완벽주의는 참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완벽주의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본인 스스로 완벽을 추구하는 유형이 있고, 또 나 말고 남한테 완벽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나도 남도 다 같이 완벽하기를 바라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어떤 유형이든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합니다. 내가 그렇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 너무 힘들던지, 이런 분들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강박성 성격장애는 강박증, 이 강박장애랑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 둘은 달라요. 이 강박성 성격장애는 세부적이고 규칙적이고 꼼꼼하고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특징이 대표적인데, 이런 성향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본인의 성격으로 굳어져 버린 거기 때문에 본인의 행동이 그냥 당연하고 그냥 참 자연스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 강박장애는 본인도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참 싫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떠오르는 강박사고가 침습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강박행동, 자꾸만 손을 씻는다든지 한밤중에 일어나서 문단속을 또 하고 또 합니다. 이 강박장애에 대해서는 특징과 원인, 또 치료법, 이런 것들을 또 다음 기회에 차차 영상으로 준비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DSM-5에서 제시하고 있는 8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고, 이런 특징이 청년기부터 시작돼서 여러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강박성 성격장애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강박성 성격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8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강박성 성격장애의 경우 아주 작은 일까지도 규칙과 원칙, 또 순서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으면 힘들어하는데, 무슨 일을 할 때 너무 작은 일까지도 꼼꼼하고 세심하다 보니까 막상 일을 할 땐 이 집착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거래처에 중요한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이럴 때 중요한 거니까 제목을 어떻게 쓸까? 인사말은 뭐라고 쓰지? 줄바꿈은 어디서 할까? 길게 쓸까? 짧게 쓸까? 몇 시에 보낼까? 이렇게 메일 하나 보내는데도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꼼꼼하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막상 메일을 보낼 땐 정작 가장 중요한 첨부 파일을 누락시키기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여행을 갈 때 트렁크에 짐을 싸다 보면 계속적으로 뭐가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다시 체크하고 인터넷 서치해서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될 건 없는지 그렇게 열심히 챙겨놓고, 막상 공항에 갈 때 여권을 또 안 가져간다든지, 이렇게 너무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앞서 이 강박성의 가장 큰 특징을 완벽주의라고 했잖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실수하거나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야만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이 언제나 미뤄지고, 또 어떤 때는 아예 시작조차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일중독자가 참 많겠죠. 일에 몰두하느라고 본인에게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분들은 이렇게 무리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막 무리하게 일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인만이 아닌 가족을 너무 힘들고 외롭게 만들잖아요. 이 강박성에서 나타나는 일 중독의 핵심은 일을 많이 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이런 생활로 인해서 갈수록 점점점 삶에서 여가와 쉼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인생의 즐거움, 또 사는 닭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이 일 중독은 해도 해도 끝없이 계속 일을 찾아내면서 심지어는 일이 없을 때 금단 현상까지 겪게 되는, 말 그대로 중독의 증상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나칠 만큼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규범이나 규칙에서 어긋나 버리면 한치의 양보도 이해도 타협도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특히 가족, 뭐 직장이나 뭐 가까운 친구들도 많이 힘들겠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마주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완벽주의 부모는 아이들이 하는 작은 실수도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번번이 이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데, 본인이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아이들에게 비난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억압과 상처가 너무너무 크죠. 이건 뭐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겠죠. 수집강, 저장 강박처럼 이 강박성 성격장애도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뭐 중요하고 써야 되는 물건은 당연히 버리면 안 되겠지만, 이 강박성 성격장애의 경우는 아무 쓸모없는, 전혀 가치 없는 물건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빈 페트병부터 시작해서 뭐 오래된 옷, 뭐 심지어는 부러진 귀걸이 한 짝조차 버리지 못하고 다 모아놓습니다. 또 돈이나 소유물에 대한 집착이 많은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커피 한 잔 베풀고 이러질 못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인심을 잃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가족. 언제나 가장 피해를 보는 건 가족이거든요. 이렇게 배우자나 뭐 자녀들, 특히 이게 돈의 씀씀이에서 상당히 민감하죠. 뭐 아주 작게는 그 냉장고에 뭐 상해가는 뭐 채소,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 뭐 이런 걸 보면 그냥 넘어가질 못하고 꼭 한 소리를 해야 되고, 뭐 가족뿐만 아니라 뭐 친구나 뭐 연인, 데이트를 할 때도 돈 드는 연애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계획적이고 이렇게 낭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은 참 좋은데, 그래도 필요할 때는 돈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특히 뭐 가족들하고 여행을 간다, 뭐 휴가를 간다 이럴 때. 그런데 이럴 때도 강박성 성격장애는 여행 경비 자체도 아까웠지만 뭐 휴가하느라고 이렇게 며칠 일을 못하고 쉬는 것조차도 2중 3중 돈 까먹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많이 아까워하고 고민을 많이 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들도 숨이 막히고 삶의 여유를 잃어가는 거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자기만의 방식, 아까도 말했지만 지나치게 도덕적이고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고, 또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정다감하고 이렇게 공감적이고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 어려움이 있겠죠. 대체로 이렇게 인간관계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이렇게 상하관계,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띠기 때문에 뭐 부모님이나 직장 상사, 뭐 선배, 이렇게 나보다 좀 윗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한테는 상당히 정중하고 공손하고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자녀나 동생, 이렇게 후배, 이렇게 나보다 조금 아랫사람이라고 여겨지게 되면 이때는 상당히 엄격하고 강압적일 수 있어요.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많이 억제하고 이렇게 감정 표현을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잘하지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자유분방하고 감정 표현이 아주 풍부하고 막 활발한 이런 성향의 사람과 관계하는 걸 많이 불편해합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봐도 이분들의 성격이 얼마나 경직되고 완고할지, 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이고 주변 사람, 특히 가족이 얼마나 힘들지 충분히 짐작이 되실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살다 보면 누군가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을 발휘할 일이 많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경직되고 완고한 성격 때문에 이런 일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나타나고, 또 무언가 새롭고 도전적인 일, 좀 이렇게 창의적인 일과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바뀌는 환경 변화에 많이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치열하게 살지만 뭐 요즘처럼 이렇게 시대가 갑자기 급변한다 막 이럴 때 변화의 흐름에 신속하게 따라잡지 못하고 성실한데도 불구하고 뒤처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건 경직되고 완고한 성격 때문에 딱 한 번뿐인 인생을 행복하게 재밌게 즐기면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불안장애, 우울장애가 많이 나타나고요. 또 양극성장애, 또 섭식장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강박증, 강박장애도 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강박성 성격장애는 완벽함을 좋아한다기보단 이렇게 부족한 것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또 여성보다 이렇게 남성에게서 한 2배 정도 더 많이 진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어린 시절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지배적이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통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랄 때 이 강박성의 성격 패턴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엄격하고 완벽주의적인 부모는 당연히 아이들의 감정 반응에 막 비공감적이고 부정적이고 비난을 많이 하겠죠. 뭐 강압적인 건 뭐 두말할 거 없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기 통제에 대한 욕구, 자율감이 상실되면서 이에 대한 이렇게 보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데 바로 이렇게 통제감에 대한 과도한 집착을 보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완벽주의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아이들도 부모의 상황을 동일시하고 이렇게 내재하면서 결국 아이들도 부모처럼 똑같이 엄격하고 완벽하고 통제적이고 강압적인 성격으로 굳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기준으로 학문기적 성격이라고 칭하기도 해요. 이렇게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이렇게 생후 12개월까지 이렇게 돌까지를 구강기라고 하고 바로 그 다음 이렇게 만으로 한 2살, 3살 이때를 학문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로 이때 뭐 하죠? 아이들 뭐 기저귀만 차고 있던 아이들한테 지금 배변 훈련 시키잖아요. 이때 부모로부터 너무 엄격하게 배변 훈련을 받으면 이렇게 너무 야단을 많이 치거나 또 너무 창피를 주거나 이렇게 놀림을 당하거나 이런 경험이 나중에 강박성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인지적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신념 체계, 나는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 또 나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만 가치 있는 존재이다. 실수는 곧 실패이다. 이런 신념이 강박성을 계속 지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격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무작정 이분들의 성향 자체를 바꾸려기보다는 이분들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숨은 동기를 파악해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이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은 내면에 인정 욕구와 통제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물론 이런 욕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욕구가 어린 시절부터 잘 충족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어른이 되어버리면 나중에 이렇게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에 아주 과하게 집착하고 매달리게 되는데,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미해결 과제라고 해요. 아까 전에 인정 욕구와 이렇게 통제 욕구가 강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 인정 욕구에 대한 과제를 잘 해결하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오랫동안 힘든 관계로 지내온 사이라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성격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생존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잘 살아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라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특히 뭐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더 잘 알죠. 그런데 너무너무 오랫동안 힘든 관계로 지내왔다면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과정, 사연,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더 싫고 더 부담스럽고 때로는 원망스럽기까지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과 똑같은 상태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지고 싶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하고픈 마음이 있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사람의 삶을 인정해줘야 합니다. 인정이라는 것이 막 거창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니까 괜히 막 크게 칭찬하고 대단하게 알아주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격이 살아오는 내내 주어진 문제를 어떻게든 잘 해결해서 잘 살아내려고 애썼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주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금 이 성격이 되기까지, 살아오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애썼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이 성격으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겠구나. 또 이 성격 때문에,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을 잘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동안 너무너무 애썼고, 또 지금도 그동안의 방식 그대로 너무너무 애쓰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주는 겁니다. 심리 상담에서도 이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를 막 좋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담자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때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 줄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과 잘 지내기 위한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아까 이분들의 성향 자체를 바꾸려기보다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숨은 동기를 파악해서 조금씩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워낙에 통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이나 친구에게까지도 자기만의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방식을 따라주려고 요구해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통제 욕구를 무작정 꺾으려고 하면 오히려 이 통제 욕구가 무한정으로, 무제한으로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집 자체는 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고집은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분들과 잘 지내려면 상대방의 고집, 욕구는 인정해 주되 대신 한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만드셔서 자꾸만 불쑥불쑥 찾아오신다. 이럴 때 어머님께서 반찬을 해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거부하거나 꺾진 말고 대신 어머님께 언제,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오실지, 또 오시면 얼마나 계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랑 상의를 꼭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한계 설정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이럴 경우 시어머님께서 상당히 막 불쾌하게 여기고 또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반응에 휩쓸리지 말고 그런 시간을 꿋꿋하게 잘 견뎌내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편안한 사이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의 불편한 속마음을 다 감추고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것은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편한 관계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당장은 괘씸할 수 있어도 시어머님께서 바라는 관계도 최종적으로는 편안하고 진실된 관계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누구든지 나를 자꾸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계선을 긋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 한계 설정은 나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상대방에게도 나에게 적응하고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강박성에서 많이 나타나는 사고 특징 중 하나가 흑백 논리,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좋은지 싫은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성공인지 실패인지 이렇게 모든 일을 양극단으로 이렇게 흑백으로 나눠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100점을 못 맞으면 시험 다 망친 거야.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하면 취직 안 할래. 막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땐 그 어떤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든 적당히 하지 못하고 항상 무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완벽하게 잘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다 망친 거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그렇게 양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만 해도 충분한, 그냥 일정 수준에 도달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불필요할 만큼 완벽주의를 추구하면서 에너지를 막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볼 때 막 일주일 동안 꼬박 밤을 새서 막 문제집을 몇 권씩 달달달달 풀고 외우면서 그렇게 준비하진 않잖아요. 필기시험은 60점만 넘으면 통과하는 건데 이렇게 어느 일정 부분, 일정 수준에만 도달하면 아무 문제 없는 일에 한 문제도 틀리지 않고 100점을 맞겠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 실수에 민감하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꼼꼼하게 지나칠 만큼 매달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작으로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완벽주의라고 하지만 완벽함을 좋아한다기보다 부족함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족함이 곧 무능함을 뜻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고 실수를 통해서 많이 성장하고 배우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오로지 실수하지 않으려는 것에만 끙끙댄다면 얼마나 손해겠어요. 실수하는 게 너무너무 두렵다면 오늘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한 이 실수가 한 달 후, 또 1년 후에 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실수는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실수를 통한 경험과 성장일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땐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밖으로 드러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거나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냈을 때 오히려 이런 행동이 남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게 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물론 그동안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감추는 데 애써왔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초보 운전 딱지를 붙인 차를 보면 비켜주잖아요. 뭐 앞뒤로 가게 될 때도 뭐 거리를 유지하거나 속도를 조절하면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물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르쳐 달라고 하거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기꺼이 도움을 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당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서 나에게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깨닫는 거죠. 또 책임감도 강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이 결과는 나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굳게 믿는 편이기 때문에 밥 먹는 시간, 뭐 쉬는 시간, 잠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죽을 만큼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너무 책망하고 비난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일에 있어서 그 결과라는 것에는 우리가 의도하지 못한 여러 가지 우연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운이라고 말하는 영역,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는 것이 인생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은근히 크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이렇게 1500개의 대기업의 경영자를 분석해서 회사의 유지와 성공에 있어서 경영진의 능력과 우연 중 어느 부분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성공에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연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냈어요. 물론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은 뭐든지 노력하면 된다라는 신념이 강하기 때문에 운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운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거든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면 일이 잘 되었을 때도 나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 교만하지 않고 이렇게 겸손함을 갖출 수 있는 미덕도 갖추게 되고 또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렸을 때도 너무 절망하거나 자신을 책망하고 비난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겠죠. 심리 상담을 통해서 상담자가 개입할 때는 강박성 성향이 강한 분들이 내면 이분들의 엄격한 초자아를 수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어린 시절 엄격한 부모의 통제 아래서 이 내담자가 지녔을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감정들이 표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죄책감을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정들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노력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과정을 자각하면서 분노, 증오, 두려움, 수치심처럼 그동안 내가 수용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일부러 억누르고 배제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나 자신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랑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 당위적 사고를 수정해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책이나 영화를 통해서 오베라는 남자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저도 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영화로도 나와서 가족들하고 다 같이 봤는데 영화도 너무 잘 만들었더라고요. 이 주인공 오베는
약간 괴팍하고 또 원리 원칙에 집착하고 막 융통성 없는 딱 이 강박성 성향을 많이 나타내는데, 먼저 떠난 아내 곁으로 가기 위해서 번번이 자살기도를 하던 오베가 새로운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그런 과정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오베라는 남자 말고도 한국 영화 중에 이렇게 플랜맨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 그 정재영 씨가 강박성 성격 장애랑 또 강박 장애까지 동시에 나타나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이 강박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있다면 책이나 영화로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했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